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일교차는 크지만 높은 가을 하늘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죠. 가을 하늘 말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본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루하루를 여유 없이 살다 보면 하늘을 바라보기는커녕 우리 아이들 얼굴 보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계절의 변화를 모르고 있다가 문득 이 기온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인생 생각보다 짧다고 하는데 이렇게 여유 없이 삶을 산다는 것, 물론 그렇게 살고 싶어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은 해야겠죠.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의 물가 고민은 늘어만 가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도 부채 되고 뭐 이것저것 할 때 아무튼 물가가 비싸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는 뭐 자식들한테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니까 가족이 와서 먹는 게 그게 이제 음식이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면은 차례 추석 지나려면은 뭐 한 3, 4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그냥 비싸면 비싼 대로 싸면 싼 대로 덜 먹어. 어찌 할 수 없지. 조금만 먹으면 되지. 비싼 건 안 먹고. 계란도 안 먹으니까 내리잖아 자꾸. 뭐 4천 얼마까지 간대. 계란 한 판에. 우리가 물건 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소비자들한테 공급이 되는데 잘 안 되니까 그런 상태. 지금 힘들어. 세상이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물량 양이 없으니까 물건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비자들은 비싸게 사야 되고 구매를 해야 되고 우린 또 비싸게 마진을 보려면 또 비싸게 또 팔아야 되니까 그건 자매인들도 많은 마진도 안 보지만은 저때 힘들지. 요즘 인터넷도 많고 뭐 한데 이런 데서는 안 사가지. 노점에서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데서 되지. 아니 제사 안 지내는 사람은 괜찮지만 제사 지내는 사람은 골고루 차려야 되니까 가지수 다 맞춰야 되니까 더 들어가지. 가물어가지고 뭐 더워가지고 다 배추니 뭐니 그러니까 배추 한 포기도 막 7,000원 8,000원 하네. 한 2,000원 하던 거 1,500원 하던 게 그걸 어떻게 하겠어. 정부에서 다 조정해야지. 저 창부에다 막 싸서 쟁인 거 풀어가지고 생선이고 뭐이고 다. 무 같은 경우도 야채 같은 경우도 조금 비싸니까 무가 2,500원, 3,000원. 이전에는 1,000원 뭐 이렇게 했었죠. 이번에는 거의 한 3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기분에. 그 정도는 있어야지만 기본적인 거 조금 장만한다 생각을 해요. 물가가 조금 좀 안정이 되고 저희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래도 부담이 덜 갔으면 좋겠죠. 추석을 앞둔 이맘때쯤이면 주부님들 늘 하게 되는 고민이 있죠. 바로 밥상 물가입니다. 올해도 유례없는 폭염과 장마의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이 급등했고요. 명절에 빠질 수 없는 과일 가격도 껑충 뛰었다고 하죠. 이 장마달 음식은 많은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즐거운 추석에 대한 기대보다 매년 오르는 물가 걱정이 더 크실 텐데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게요. 이 정부가 서민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이라는 걸 마련했죠.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은 평상시보다 2배, 채소류는 1.6배 시장에 더 풀릴 예정이고요. 배추는 시가 대비 50%, 오징어는 33% 할인된 가격에 공급합니다. 특히 전 부칠 때 꼭 필요한 게 있죠. 바로 계란인데요. 이 계란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1,000만 개의 수량을 비축한 후에 추석 때 물량을 풀 예정이라고 하죠. 매년 하는 추석 물가 고민, 올해도 물론 예외는 아니겠지만 이 정부 대책으로 조금은 더 나아지길, 좀 더 풍성해지길 바라봅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결렬될 거란 분석이 많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어제 합의가 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될 텐데 어떤 내용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여곡절 끝에 합의가 된 모양이에요. 예? 네. 예. 근데 이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 이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예. 청년들은 실업에 시달리고 있고요. 네. 우리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서 시달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임금 격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이 작아서. 아하. 그래서 중소기업으로 가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경기도는 앞으로 10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자기가 부으면 쉽게 얘기해서 30만 원씩 한 달에 부으면 10년이면 3,600만 원을 붓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다 경기도의 도움 그리고 기업의 협력 그리고 금융상품 이자까지 해서 1억 원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 힘내라. 우리가 여러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 이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그냥 그래도 나는 저축할 여력도 없다. 예. 하는 청년들에게는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복지 포인트를 한 달에 120만 원까지 10만 명에게 드리는 이겁니다. 힘내라 청년들 중소기업으로 가라. 예. 이런 겁니다. 지금 지사님이 3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월급 말고 30만 원 더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예. 월급이 200만 원 이하이고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한 달에 30만 원씩 2년을 지원해 줍니다. 2년이요? 네. 그럼 이 30만 원 받아가지고, 네. 아까 30만 원씩 월 저축하는 거 3,600만 원 만드는 거 말이에요. 그거 할 네. 수도 있겠네요. 물론 그건 10년이지만. 예? 세 개의 정책이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선택입니다. 그렇군요. 나는 당장 지금 급해서 30만 원씩 받겠다는 청년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나는 지금 좀 힘들지만 10년 동안 한 달에 30만 원씩 모아서 1억 원을 만들겠다고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 포인트는 뭐예요? 아까 복지 포인트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정책은 오랫동안 중소기업에 머무르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1년 근무한 사람들한테는 한 달에 한 8만 원씩 해서 예. 또 3년 근무하면 한 달에 10만 원에서 120만 원 이렇게 포인트를 드리고 그 포인트 복지몰을 만들어서 거기서 각종 책도 좋고 음악도 좋고 상품도 좋고 여러 가지 그 복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 기획 상품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 예, 그렇군요. 공무원들한테 복지 포인트 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은 좀 어떻게 청년들의 삶의 질이 좀 나아질까요? 예? 일단 청년들한테 1번은 뭐냐면 소득이고요. 네. 두 번째는 주거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세 번째는 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 보육 문제 그리고 사교육 문제 이 네 가지 문제를 다 해결을 해줘야 청년들이 내가 앞으로 살면서 행복할 수 있겠구나. 결혼도 하고 애도 낳죠. 근데 이 네 가지 정책을 경기도는 지금 모두 시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요, 네. 제가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30만 원씩 10년 동안 3,600만 원 저축하면은 경기도하고 기업하고 이자 다 합해서 1억 원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10년 후의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지속이 계속 돼야 될 텐데요. 네. 어떤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게 여야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 경기도는 연정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 일방적으로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하. 야당의 요구를 들어서 오케이 저희가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지만 좀 더 아주 정교한 정책을 마련하자. 그래서 준비를 해서 하자라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예. 내년 2월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충분하세요? 예.
빚도 다 갚았고요. 예. 1년에 한 600억 정도씩 쓰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예. 저희 경기도의 여력으로는 저희가 3조 2천억 원의 빚을 제가 임기 중에 지금 다 갚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1년에 600억 정도 쓰는 거는 특히 청년들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쓰는 거는 넉넉하고요. 이게 아무한테나 막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일할 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특히 중소기업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생산적 복지고 선택적 타겟형 복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예. 이게 중요한 건 여야 합의로 연정으로 했기 때문에 누구 개인이 이거 함부로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경기도의 의장 그리고 3당 대표가 다 같이 사인을 해서 한 정책입니다. 예. 근데 이걸 두고 또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 앞두고 보여주기 시간이냐, 네.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지적, 그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동수당까지를 다 주신다고 하고 있고요. 예. 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연령층의 분들한테 몽땅 다 수당을 준다고 하시거든요. 예. 이런 거에 비하면 저희 정책은 일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자기가 스스로 돈을 같이 부을 때 이렇게 1억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건 포퓰리즘이 아니라요. 희망 정책이고 이건 저는 국가 전체가 함께 동참해서 가야 될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남경필 지사님, 제가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지방선거 나가시는 겁니까? 당대표 나가시는 겁니까? 어느 거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말씀드릴 때가 아닌 것 같고요. 당대표는 더더욱 생각 안 해봤고요. 예. 지방선거 문제는 제가 연말에 결정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방금 이재명 시장도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라이벌로도 언급이 많이 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주 좋은, 선거에 나오셔서 저도 나와서 상대가 된다면, 네. 정말 멋진 승부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실 바른정당 내에서 요새 좀 여러 가지로 좀 심란한 일도 있고 말이에요. 예? 네. 이 복잡한 것도 많은데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차로 여의도로 가고 있어요. 여의도로요? 예, 바른정당 오늘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그 의원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의원보다 좀 더 그렇죠. 대우를 해줘서. 물론 당연히 다선 의원이시고 근데 지금 현역이 경기도지사시니까. 예? 예. 오늘은 지구당 원외위원장들까지 같이 만나는 모임이고요. 예. 이런 겁니다. 국민들 앞에서. 예. 그래도 바른정당의 두 지도자라고 하는 김무성, 유승민 두 분이 뽀뽀하는 사진까지 내보냈어요. 글쎄요. 우리 꼬마는 좀 마음을 아주 하나로 낯설고 반응이 별로 안 좋던데. 농담입니다. 플러스 거기다가 그렇게 했으면 그걸 보는 국민들은 이제 두 사람이 마음을 열었구나. 하나로 가겠구나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다른 얘기가 나와요. 예. 이렇게 가면 바른정당은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정계 개편이 또 하나 필요하다고, 또 다른 정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까지 지금 정계 개편, 저희는 지금 급한 게 이후에 자강을 할 거냐, 무슨 통합을 할 거냐, 정계 개편을 할 거냐, 이런 거보다요. 도대체 바른정당은 왜 만들었고, 어떤 길로 가려고 하는 거냐에 대한 내부의 합의가 없이는 지금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거부터 하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정치인들 보면 예능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남지사님도 예능 한번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시장께서는 예능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세요. 사모님하고. 예? 그거야 다 재능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고요. 예능 나오시면 잘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잘하실 것 같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또 이재명 성남시장과 맞대결 많이 할 때는 또 이 인기면에 있어서도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이재명 성남시장을 포함해서 지금 여권에 굉장히 훌륭한 후보들이 많으세요. 네. 안민석 의원도 아주 훌륭하시고, 전해철
의원님 훌륭하시고 뭐 김진표 저하고 지난번에 함께 맞아요. 했고 예. 예. 지금 뭐 예. 여보세요? 어떤 싸움이 될 텐데요. 예. 여보세요? 예. 말씀하시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 자신 있으세요? 이재명 시장이랑 많이 붙으시면? 뭐, 늘 경기도에서 했던 제 국회의원 선거나 도지사 선거가 예. 늘 박빙의 어려운 선거였는데요. 예. 뭐 그런 거 지금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 지사님이 지금 굉장히 젊으신 편이시잖아요. 근데 정치를 네. 오래 하셔가지고 아주 그냥 답변이 아주 그냥 매끄러우세요. 예? 아니요. 제가 사실은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예. 너무 이렇게 막 욕심하고 승패 이런 데 연연하면 이게 지금 어려운데요. 네. 저는 연정을 하면서 사실 예. 도지사의 권한을 한 30-40%는 야당에게 떠드렸거든요. 이 권력을 나눠본다는 것, 이것은 예. 모든 것을 좀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게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김희선재 소장 임명 동의안 부결된 예. 거. 이 여당은 탄핵 불복이라고 표현 쓰면서 국민의당 책임 얘기하고 있고 야당은 오만하다 이러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딴 거 없고요. 경기도에서 배우십시오. 대통령도 야당과 그냥 되고요. 실제로 권력을 공유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야당도 협력을 해야죠. 예. 이렇게 서로 협치는 말잔치로 하고 실제로는 싸우고 아무것도 안 되면 국민들 불안하잖아요. 예. 국민들 불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수요일 아침이죠. 8시 35분 04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출근길 마무리되는 상태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아직은 출근길 정체가 곳곳에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사고 난 곳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 홍심은 터널 안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나 이 부근 많이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홍은 램프부터 연희램프 구간도 교통량이 아직은 많아서 밀리고 있으니까 사고 난 지점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천호대교부터 청담대교 구간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이후로도 한강대교 지나 성산대교까지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구리방향 행주대교 부근부터 가양대교, 이후 동작대교 구간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는 지금 하남 쪽 이동하는데 행주대교 일대부터 한강대교 지나 반포대교 사이로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다시 성수부터 영동대교 구간도 30km 내외입니다. 그 밖에 동부간선도로도 도심 쪽으로는 노원구 이전부터 장안교로 지나 성수 분기점 끝까지 긴 정체가 이어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두산이 어제 NC에 대해서 역전승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0대8에서 14대13으로 경기를 뒤집었어요. 야, 어제 보기는 재밌었겠네요. 난타전이었겠네요. 예, 그렇죠. 난타전. 예? 예, 맞습니다. 2위 두산하고 이 3위 NC의 맞대결이었거든요. 네. 자, 근데 이 두산이 에이스 리퍼트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국내 최고 투수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근데 이 리퍼트 선수가 이 3과 3분의 1이닝 동안 11점을 내주면서 무너졌습니다. 예. 자, NC가 이 리퍼트 선수를 두들겨서 2회에 8대 0으로 앞섰기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NC가 이길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두산이 엄청난 화력을 폭발시키면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이 4회부터 두산 타선이 폭발했는데 홈런 5개 포함해서 안타 16개를 쏟아부으면서 4회와 5회 각 4점, 이 8회에 6점을 뽑아내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NC도 이 필승 개투조를 모두 다 투입했는데 이 불붙은 두산 타선을 막아내지 못했고요. 다른 경기에선 선두 기아가 SK 6대2로 이겼고요. 롯데도 LG를 2대1, KT도 넥센을 3대2로 이겨서 5위 싸움에 갈 길이 바쁜 SK, LG, 넥센이 모두 다 패했습니다. 참. 그리고 그 황재균 선수가 어제 잠실구장에 나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깜짝 방문이거든요. 황재균 선수가 지난 11일에 귀국했는데, 어제 이 롯데하고 LG 경기가 있었던 잠실구장을 방문했습니다. 마이너리그 시즌 마치고 국내 복귀를 선언했고요. 또 이제 자유계약 선수, FA 신분이기 때문에 황재균 선수가 과연 어느 팀으로 가느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한데, 이 조원우 감독을 비롯해서 이 롯데 선수들하고 잠깐 동안 만나고 난 뒤에 잠실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조원우 감독 얘기로는 이 황재균 선수가 많이 힘들었는데 이 도전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전 소속 팀이기 때문에 롯데를 방문한 것 같은데, 황재균 선수도 그렇고요. 롯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복귀를 앞두고 이것저것 아무래도 좀 이심전심의 얘기를 나눴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미국 프로야구인데 LA 다저스 말이에요. 어제도 이제 져서 11연패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새벽 2시가 지나서 경기가 끝났다고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이때까지 선수들도 물론 힘들었겠지만 2시까지 보는 팬들도 대단해요. 다음날 출근들 안 하시나, 이분들? 무박일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저스가 어제 AT&T 파크에서 이 샌프란시스코 원정 경기를 치렀거든요. 근데 경기 시작 전에 비가 와서 40분 정도 늦춰졌고요. 2회에 또 비가 와서 경기가 중단이 됐는데 무려 2시간 동안이나 비가 그치길 기다렸다가 밤 10시가 넘어서 경기가 재개된 겁니다. 이 밤 10시 넘을 때까지 기다렸던 팬들이 이 밤 10시 넘어서 빗줄기가 약해지니까 빨리 야구하자, 이런 그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이 참 이 대단한 관중들입니다. 진짜 그러네요. 결국에 밤 10시 50분에 경기가 재개돼서 무박일로 오늘 새벽 2시 11분에 경기가 끝났습니다. 다저스가 6대 역전패에서 11연패를 당했는데, 이 다저스의 11연패는 73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유럽 축구 연맹컵 챔피언스 리그가 막을 올렸는데 바르셀로나가 유벤투스를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이 유럽 축구 연맹컵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개막전으로 벌어진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하고 이탈리아 유벤투스의 빅매치였는데요. 이거 오늘 새벽에 많은 분들이 지켜봤습니다. 이 창과 방패의 대결로도 불렸는데 이 결국에는 리오넬 메시가 2골을 터뜨린 바르셀로나가 3대 0으로 승리했고요. 또 다른 경기, 이 관심을 모았던 경기에서는 네이마르가 선제골을 터뜨린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이 스코틀랜드의 셀틱을 5대 0으로 이겼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FC 바젤을 3대 0으로 따돌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국제대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흑자내기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용해요. 지난 5월에 열렸던 20세 이하 월드컵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 돈 가지고 이제 유소년 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대회, 그러니까 20세 이하 월드컵은 좀 지켜보고 평가해볼 만한 대목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20세 이하 월드컵 조직위원회 해산 총회가 열렸는데, 이 조직위원회가 총 190억 원을 지출했고 249억 원을 벌어들였다.
자, 그래서 59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 돈을 가지고 이 조직위원회는 이 유소년 축구 발전에 투자할 계획인데, 현재 그 파주에 국가대표 이 트레이닝 센터인 NFC가 있거든요. 예. 근데 유소년하고 청소년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서 제2의 NFC 건립을 문체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세 월드컵이 모범적인 스포츠 이벤트 개최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 왜 이렇게 됐냐면은 기존의 경기장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 비용이 크게 줄어들었고요. 대회를 유치하고 준비할 때서부터 일회성, 전시성 행사를 줄이겠다. 그래서 실속 있는 대회를 치르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축구 발전을 위한 유산을 남기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계획에 주력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 모델을 제시하면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이끌어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기존 스포츠장, 경기장을 활용했다 이 말씀하셨죠? 스포츠장은 이미 뭐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많이 없으니까 새로 지은 것이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후 활용 방안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부에서 관계 법령을 개정해서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에 이제 제동을 걸겠다, 이렇게 나서는 모양이에요. 예, 맞습니다. 좀 뒤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체부가 어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된 시행령에서 이 사후 활용 방안 사전 평가, 전문 기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했고요. 예. 만약에 유치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은 문체부 장관의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게 다 이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를 막겠다는 뜻인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거, 이 사전 타당성 조사나 이 사후 활용 방안 평가, 이런 조항도 엄정하게 작동이 되지 않으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예.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법과 제도도 결국엔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적용하고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TV의 신동호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스포츠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전부 이 동호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예. 자, 먼저 그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의 하락세가 멈추고 분양시장까지 다시 들썩인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한 다음 카드로 보유세 인상을 꺼내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제기가 됐는데, 이 김동연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을 한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취임 100일을 앞둔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는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만 해도 내야 하는 세금이기에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세와는 달리 부과하기에 앞서서 이 국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네. 그러나 김 부총리가 앞서 여러 차례 말한 대로 하반기 조세재정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 문제를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도 말을 했었는데요. 네. 때문에 보유세 인상과 관련을 해서 김 부총리가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이 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또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다주택 소유자를 겨냥한 보유세 인상이 강도 높게 거론되고 있어서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조세정의 등 새로운 명분으로 보유세 인상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이폰 쓰세요? 우리 신 기자님도? 네, 지금 현재 아이폰을 쓰고 있긴 한데. 아이폰 쓰시는구나. 네. 근데 이게 애플이 아이폰 출시 벌써 10주년이 됐다고, 이걸 기념하면서
그 아이폰 X라는 거를 선보였다고 그러는데, 네. 아마 이거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이 중국에서 갤럭시 노트 8 출시 기념 행사를 연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성하고 애플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 아니에요? 정면 승부. 이거 우리 프로그램 제목인데. 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애플이 10주년을 기념을 하면서 아이폰 X를 선보였습니다. 당초 이름을 두고서 어떤 게 나오느냐, 이렇게 시장에 관심이 많았기도 했는데요. 10주년을 맞아서 이 로마 숫자를 이용해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최근 몇 년 새에 아이폰이 더 이상 애플에서 혁신을 찾을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기도 했었죠. 이번 공개된 아이폰은 그러나 3천 얼굴 인식을 통한 페이스 아이디라든지 증강현실을 이용, 또 홈버튼을 삭제하는 등 혁신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과 또 파이낸셜 타임즈가 현재 애플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아이폰 X가 애플이 혁신의 출사표를 내던졌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또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오늘 중국에서 갤럭시 노트 8 출시 기념 행사를 열었는데요. 애플의 아이폰 X 공개에 쏠린 관심을 이제 분산을 하고요. 또 부진을 면치 못했던 중국 시장에서 선제 공격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앞서 어제는 삼성이 한국에서 갤럭시 노트 8 비디오 행사를 가져서 애플과의 이제 정면 승부를 본격적으로 벌이는 건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 애플의 신제품 발표로 하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과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8월 청년 실업률이 18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다시 말해서 청년 실업이 지금 가장 심각하게 대두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 2013년 2월 20만 1000명을 기록한 이후에 가장 적었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취직 못하는 거예요? 정부 일자리 만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건설업 일용직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가 되면서 8월 취업자 수가 7개월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고꾸라져진 것입니다. 청년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은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1999년 이후에 최고치로 치솟았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은요, 지난달 취업자는 2,67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 2천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13년 2월 20만 명 1,000명을 기록한 이후 이제 가장 적은 것인데요. 취업자 수는 올해 2월 37만 1,000명을 기록한 이후에 6개월 연속 30만 명을 웃돌다가 또 지난달 다시 20만 명대로 떨어진 것입니다. 취업자 수가 이 도매나 소매업의 증가로 전환을 했지만요. 건설업이라든지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 산업, 임대업 등에서 부진하면서 이제 전체 증가폭이 둔화된 것입니다. 고용률은 61.1%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실업률은 3.6%로 전년과 동일한 수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청년 실업률은 9.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를 상승을 했는데요. 청년 실업률은 1999년 8월 10.7%를 기록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거 진짜 일자리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악화가 되면 걱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 전 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이 8조 8천억 원이나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가 둔화가 됐는데, 이 한국 카카오뱅크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이런 것의 등장에 따른 풍선 효과로 신용대출을 포함한 비주택담보대출은 사상 최대폭으로 늘었다고 그러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이 전 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이 8조 8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달에 이 파리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이 서울과 과천, 세종시에서 집을 살 때는 사실상 대출이 받기가 한층 어려워졌지만은요. 이 가계대출 증가세는 크게 둔화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해 같은 달에 14조 3천억 원이라든지 전달인 7월에 9조 5천억 원을 기록한 것에 비해서는 이제 다소 둔화한 모습입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조 1천억 원 증가해서 7월달
4조 8천억 원보다는 증가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 대출은 한 달 사이에 3조 4천억 원이나 늘어나서 한국은행이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2008년 1월 이후에 최대치로 이 집계가 된 것입니다. 이 중 이 신용대출 증가액이 3조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를 했고요. 여기에 이 또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가 되자 이 신용대출로 대출 수요가 이동을 한 이 풍선 효과가 일부 작용을 해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금융당국은 하반기에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또 분양 물량 증가로 인해서 집단대출 확대와 신용대출 등으로의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면서도 이 가계대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를 해서 필요하면 추가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가계대출 문제도 이게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될 거예요. 네. 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이 롯데기어사 보유 주식을 대부분 매각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은 2년 넘게 그런 롯데 그 가문의 경영권 분쟁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2년 넘게 이 경영권 분쟁이 이렇게 좀 격화가 됐는데요. 어저께 이 신전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SDJ 코퍼레이션이 이 신전 부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롯데쇼핑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제과 4곳의 주식 대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신전 부회장 측이 롯데지수자 출범을 위해 이들 4개 계열사의 분할과 또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주들에게는 이득이 없다면서 이 주주총회에서 분할 합병 승인 결정이 난 것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주주로서의 권리인 풋옵션,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이 롯데 주요 4개 계열사의 지주사 전환 결정으로 큰 타격을 받은 신전 부회장이 그동안 경영권 분쟁에 지렛대로 활용을 해온 주요 계열사 지분마저 처분을 하면서 사실상 이 경영권 포기 수순에 들어간 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그동안 자신이 이들 회사의 분할과 합병안에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요. 임시주총에서 분할 합병안이 통과된 데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로 이제 지분을 처분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적잖은 재계 전문가들은 신전 부회장의 주요 계열사 지분 매각이 이 단순하게 분할 합병안에 반대하는 의사 표시가 아니라요. 이 롯데 경영권 분쟁의 향배와 관련해 상당한 함의를 가진 행위라는 또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요, 동생과의 이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패한 신전 부회장이 이 신동빈 회장에게 내미는 일종의 협상카드로 한국 주요 계열사 지분 매각을 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신전 부회장이 한국 롯데 계열사의 주식을 팔아서 마련한 실탄이 이제 한 7천억 원 가까이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등 일본 롯데의 경영권을 이렇게 탈환하기 위한 전략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에서 이제 시장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롯데 얘기를 오래간만에 했는데, 이 롯데 문제도 이게 빨리 어떻게 풀려야지 좀 어떻게 국가 경제하고도 좀 상관이 있어서 좀 빨리 풀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신동호 기자였고요. 자, 수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벌써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자, 오늘도 가을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하죠. 가을 하늘 참 맑고 좋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여유를 가지고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